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30장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결국은 화폐적인 현상이다. 인플레이션은 돈의 가치의 하락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돈 가치의 하락, 돈 가치의 하락이 소위 인플레이션의 결과고, 그렇기 때문에 돈 가치는 뭐가 결정하느냐라는 걸 보니까 돈 가치는 돈의 양이 결정한다. 그게 이제 화폐 수량설입니다. 화폐 양이. 돈이 많으면 돈 가치가 떨어지고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뭐 쉽게 이야기하면 돈이 지금 현재 발행된 돈의 배만큼 돈이 더 발행됐다. 그렇다 그러면 모든 물건 가격은 그게 배로 오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인플레이션의 현상이다. 라는 것이 이 장에서의 주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을 조금 더 이론적으로 은밀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 화폐 수량설, 지금 설명하는 화폐 수량설입니다. 화폐 수량 방정식을 이용해 가지고 화폐 수량설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MV는 PY, 유통속도의 정의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정리하니까 이 식이 됐다. MV는 PY, 아주 유명한 식입니다. 계속 등장할 겁니다. 이게 이제 화폐 수량 방정식이고, 여기에서 소위 그 통화량에 따라 가지고 이 P가 결정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유통속도라는 것은 상당히 안정적인 변수고, 단기적으로 변화가 없는 변수죠. 그 다음에 Y는 뭔가 하면 M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P하고도 관계가 없습니다. Y란 것은 소위 고전적 이분성에 따르면 실물 변수죠. 여기 Y는 실질 GDP입니다. P하고 Y 곱하면 명목 GDP지만 Y는 실질 GDP입니다. 실질 GDP는 통화적인 현상 아니면 물가하고는 관계가 없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결정되죠. 그 결정되는 원리는 이미 우리가 배웠습니다. Y는 천연자원, 노동, 그 다음에 자본, 그 다음에 천연자원, 기술, 뭐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Y바의 양이 결정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관계에서 V하고 Y가 고정되어 있다. 라면 P는 M의 변화에 따라 결정된다. 그래서 M이 늘어나면 늘어난 비율만큼 P가 늘어난다. 라는 것이 바로 화폐 수량 방정식의 의미고, 여기에서 소위 말해서 화폐 수량설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이 화폐 수량설은 이 화폐 수량 방정식, 여기서 M하고 P가 비례한다. 라는 관계죠. 이 관계를 다시 설명하면, 이거를 이제 5단계로 설명하면, 지금 설명했는 것을 다시 이제 5단계로 재설명한 겁니다. 가정은 유통속도는 오랜 기간에 걸쳐 비교적 안정적이다. 라는 거죠. 관행적인 변수이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이런 경우에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변화시키면 산출량의 명목 가치는 비례적으로 변한다. 통화량을 변화시키면 P하고 Y는 실질 명목 GDP는 변합니다. 딱 비례가 변합니다. V가 고정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장기에는 재화와 서비스의 산출량이 노동, 물적 자본, 인적 자본, 자연 자원 등 생산 요소의 공급량과 생산 기술에 따라 결정된다. 즉 Y는 장기적으로 이런 것에 따라 결정되는 거죠. 즉 화폐 수량, 통화량이 산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죠. 이게 앞에서 이미 배웠던 화폐의 중립선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M의 변화는 결국은 장기적으로 다 P의 변화로 간다는 거죠. 물론 단기적으로 나뉩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부는 Y에 갈 수가 있고 일부는 P에 덜 갈 수도 있습니다. 덜 갈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결국 M의 변화는 다 P로 간다라는 거죠. 다 P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통화량이 물가를 결정한다. 소위 화폐 수량 방정식, 이 화폐 수량설이라는 것이 이 관계를 의미하죠. 즉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려서 산출량의 명목 가치가 비례적으로 증가하면 Y는 변하지 않고 물가 수준이 비례적으로 변동한다. 자, 그 이야기죠. 뭐 또 계속한다 그러면 중앙은행이 화폐 공급을 급속히 증가시키면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물가라는 것은 화폐적인 현상이다. 물가가 왜 오르냐? 통화량이 늘어서 오른다. 자, 지금 물가에 대해서 많이 논란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매일매일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닙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 수치도 자꾸 나오죠. 5%, 미국이 5%, 중국에서도 생산자 물가 지수가 뭔가 7%까지 올랐다. 등등,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세계적으로 생산자 물가 지수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대해 가지고, 자,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화폐적인 현상이다. 그럼 화폐적인 현상이 왜 발생했느냐? 근거가 있죠. 최근 코로나 국면 때 각국 중앙은행들이 통화량을 다 엄청나게 늘렸습니다. 이자율이 0%가 될 만큼 통화량을 늘리고 그만큼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양적 완화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더 늘리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P가 나타난 거예요. P가 오른 거죠. 그런데 이건 아까 이야기했죠. 단기적으로는 P로 다 안 가고 Y를 늘릴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코로나 국면에서 중앙은행들이 통화량을 늘린 것은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Y가 갑자기 워낙 많이 줄라 그러니까 그 주는 걸 좀 줄이기 위해서 가만히 놔두면 더 떨어질 건데 그걸 덜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통화량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가 조금 있기는 있었겠죠. 그 이야기는 아직 P에 덜 전이 됐습니다. 통화량 증가 효과가 P에 덜 전이됐다는 거죠. 벌써 저 정도 올랐으면 실제 늘어난 통화량에 비해서 그게 다 장기적으로 가면서 P로 반영되려고 그러면 저거보다 훨씬 더 오를 것이다. 라는 것이 진짜 걱정입니다. 진짜 걱정이고. 그러나 이제 여기에 지금 두 가지 요소가 같이 작동을 하고 있죠. 두 가지 요소가.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통화량 늘어나서 오른 부분도 있고, 그 다음 또 하나 공급망 차원에서 애로가 많이 발생해가지고 오른 부분도 있는 겁니다. 공급망이라는 것은 워낙 큰 충격이 오니까 거기에 따라가 사람들이 과잉 반응, 과민 반응을 하다 보니까 생산 과정이 평소와 다르게 많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제일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지금 운송료가 많이 올랐다. 특히 배를 통해 가지고 뭐를 실어내는 운송료가 많이 올랐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게 당초에는 배 수가 줄었고 그러니까 수요가 줄으니까 경제가 줄으니까 배수를 좀 줄였는데 거기에 비해 가지고 오히려 배로 실어내야 될 물동량은 더 늘어나더라라는 얘기죠. 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경기가 나빠졌는데 왜 물동량이 늘어나냐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대체 효과가 많이 생겼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제일 많이 타격받은 것은 사람들의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그 관련 산업으로는 관광산업이죠. 사람들이 서비스나 관광산업으로 외식도 못하고 관광산업도 못하고 하니까 이제 그 남는 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소위 소비 지출을 더 늘린 겁니다. 또 못 나가니까 집에 오래 있는 거죠. 집에 오래 있다 보니까 집을 꾸미기 위해 가지고 사들이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즉 평시에 비해 가지고 이 코로나 국면에 사람들이 상품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줄은 반면에 상품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품들을 사기 위해 가지고 그 상품들을 실어 나르는 수요가 훨씬 더 늘어났던 거죠. 그게 이제 세계적인 물동량 증가 요인입니다. 일시적으로 보복 소비 그런 걸 하는데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좀 설득력이 좀 떨어지지만 일단 어차피 돈 있는 사람들이 돈 가지고 여행 갈 돈을 여행 안 갔다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집에 딴 가구 아니면 집에 좀 더 오래 있다 보니까 집에 여러 가지 물건들을 바꾸고 살기 더 편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 많은 물건들의 수요가 생기면서 세계적으로 물동량이 늘어나는 거죠. 물동량이 늘어나는 데 비해 가지고 실어내는 데는 뭔가 하면 배는 한정돼 있고 더군다나 더 문제는 그래가지고 실어가지고 배로 실어내니까 항구에서 뭔가 하면 실는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내리는 것도 문제가 많더라라는 거죠. 근로자가 줄었다는 거죠. 많은 근로자들이 당초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일단 일을 안 나간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항구에서 하역과 그 다음에 배송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트럭을 옮기는 그런 근로자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안 나온 사람도 많아졌고, 그 다음에 물량이 늘어가지고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옛날 평소보다는 더 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항구에서 적체가 생긴 겁니다. 그 적체가 지금 엄청나죠. 그러니까 미국 LA나 아니면 롱비치 항구 앞에 지금 대형 컨테이너선이 한 100척 정도가 항상 대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역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하역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하역할 근로자가 좀 부족하고, 그 다음 제일 부족한 건 그겁니다. 트럭 드라이버들, 트레일러 드라이버들. 하역을 해가지고, 그 다음 내리면 그걸 트럭이 싣고 가야 됩니다. 싣고 가가지고, 수입업자 창고로 가야 되는데, 그 옮길 트럭 드라이버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된다. 그러니까 도대체 내릴 공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구에는 트럭이, 여기 컨테이너들이 다 쌓여있고. 그런 것이 이제 공급망 부분입니다. 공급망에서 그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운송 비용이, 배로 통한 운송 비용이 한 5배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5배. 평소에 비해서 5배 올랐고, 항공도 마찬가지죠. 항공도 일단, 뭐 여행객이 없으니까 항공사들이 뭐 비행기를 다 못 띄우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보통 여객기의 일부 밑에 부분은 이 짐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용 짐이 아니라 뭔가 하면 일반 짐을 실어 나르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여객기가 안 되니까 그 공간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비행기를 통해 가지고 짐을 실어 나르는 것도 실어 나를 비행기가 없습니다. 지금 어설프게 된 거죠. 뭐 물론 기존에 뭔가 하면 이 화물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 기존의 화물기는 기존에 있던 화물 채우는 걸로 꽉 차는 것이고, 여기 그 많은 여기가 뜨면서 뭔가 하면 따라가지고 실었던 그런 부분이 지금 다 빠져버리니까 항공을 통한 화물 운송이 굉장히 차질이 생긴 거죠. 그래서 화물 운송을 통한 화물 운송 비용 자체가 그것도 한 서너 배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뭐 여객기를 거의 실내 의자를 다 뜯어내고 화물기를 개조를 해가지고 지금 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대한항공은 이 와중에도 이 여객기가 다 중단되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익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아주 예상 못했던 국면이 생기니까 여러 공급 부분에서 애로가 많이 생깁니다. 여기다가 이제 또 더 덮친 것이 뭐 지구온난화 문제, 환경 문제가 너무 대두되면서 너무 나라들마다 급격한 처방을 내면서 또 애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석탄 가격 뭐 급등, 그 다음에 천연가스 가격 급등, 이런 거죠. 이거는 이제 뭐 이제 조금 두 개는 다르지만, 천연가스 가격이 왜 많이 올랐느냐 그러면 석탄 발전을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그 오염을 많이 시키고 그 온실가스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석탄 발전이다. 뭐 그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자력 발전도 줄인다. 그럼 그거 줄이면 뭘 하느냐? 소위 대신에 뭔가 클린 에너지인 천연가스 발전을 늘린다. 그래서 천연가스에 대한 발전을 세계적으로 늘렸는데, 근데 실제 천연가스가 이 클린 에너지냐 그러면 그건 전혀 아닙니다. 천연가스하고 석유하고 저기 CO2 발생 정도가 천연가스가 석유의 한 8, 90% 정도 됩니다. 별 차이 없어요. 둘 다 화석연료입니다. 근데 보기에 깨끗하게 보이죠. 보기에 깨끗하게 보여가지고 클린 에너지라는 그런 이미지 메이킹을 할 따름이지, 똑같은 화석연료고 똑같은 소위 이 지구 온난화를 만드는 그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거기에 따른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하고 뭐 호주하고의 분쟁 때문에 그 석탄 수입을 막았더니만 중국에서 석탄 가격이 급등하면서 발전을 못하는 이제 그런 지경까지 되고,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서 이런 이제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고 나니까 거기다가 여러 가지 일이 겹치면서 곳곳에서 가격이 많이 오르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 공급 부분에서 발생하는 현상은 이거하고는 다르죠. 이런 통화적인 현상하고는 다릅니다. 다른데, 물론 지금 심각합니다. 심각하긴 심각하지만, 그러나 경제학자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그렇게, 이 경제학 교과서에서 풀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때문에 생긴 공급망 문제, 아니면 정치적 분쟁 때문에 생긴 공급망 그 부분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국면이 끝난다. 그리고 정치적인 그런 문제도 뭐 비용이 생기면 좀 있으면 뭔가 해결됩니다.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죠. 그럼 원위치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올랐다가 떨어지는 것은 뭐 일시적인 요인이지 이 교과서적으로 뭔가 해결하고 설명해야 될 요인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실제적으로 가장 많은 물가에 대해서 언급되는 것이 우리가 신선식품 가격이라고 했습니다. 뭐 갈치, 배추, 고추, 양파, 뭐 아니면 대파, 아니면 마늘, 뭐 이런 가격입니다. 근데 그런 가격도 뭐 일시적으로 높을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1년 지나고 나면 또 다 원위치입니다. 그거는 일시적으로 물가를 올렸지만 인플레이션을 발생했지만 물가 지수가 1년만 지나면 물가 지수는 원위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큰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일시적으로 그때 고통은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그런 일시적인 충격이 있는 요인을 빼고 나가지고 장기적으로 물가에 대한 충격, 물가에 대해 가지고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뭐냐? 그게 바로 이거란 말이죠. 장기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국은 통화량입니다. 통화량이 늘면 결국은 장기적으로 물가를 증가시키는 그런 요인 자체는 이 통화량이다라는 것이 이 장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가장 중요한 설명입니다. 자, 그 과정에서 또 왜 통화량이냐에 대해 가지고 또 다른 방법으로 설명한 것이 지금 보여줬던 화폐 수량 방정식 MV는 PY 이 등식을 통해 가지고 항등식을 통해 가지고 화폐 수량 방정식으로 이끌어내는 논리를 설명한 겁니다. 자, 그럼 그의 주장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화폐 수량설, 화폐에 대해 물가는 화폐적인 현상이다 라는 것에 대한 증거로서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증거로서 보여주는 것이 이 예입니다. 초인플레이션 경우입니다. 초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뭐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 오르는 겁니다. 물가가. 그런 경우에 확실하게 이 두 관계를 통화량과 물가의 관계가 오릅니다. 그렇게 물가가 오른 날은 꼭 통화량이 그 같은 비율로 올라가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가장 많이 이제 그 언급하는 초인플레이션의 예는 1차 대전 이후입니다. 1920년대 오스트리아, 헝가리, 독일, 폴란드에서 전형적인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정의에 따르면 초인플레이션은 월 평균 50%가 넘는 인플레이션. 그러면 그 이야기는 1년에 물건 가격이 10배 이상, 10배 정도는 오르는, 최소한 10배 정도는 오르는 정도를 초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1년 동안 물가 수준이 100배 이상, 뭐 10배든 100배든 어쨌든 많은 아주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높은 숫자로 오르는 겁니다. 이게 초인플레이션인데 이때 이 경험을 보면 통화량과 물가 수준이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통화량이 인플레이션이 주된 원인이다 라는 화폐 수량설을 주장을 바로 데이터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자, 봅시다. 오스트리아 통화량이 이렇게 물가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물가 지수가 1921년에 100이었는데 1923년에 1000만이옵니다. 물가가 100배 올랐습니다. 100배 더 올랐죠? 100배 더 올랐습니다. 2년 동안 물가가 100배가 더 올랐습니다. 50배, 50배, 100배. 그럼 왜 그러냐? 그때 지표를 보니까 통화량도 비슷하게 올랐다. 통화량도 비슷하게 100배 늘은 겁니다. 통화량이 늘어서 물가가 올랐다. 또 다른 나라 독일, 두 번째 헝가리는 더 올랐죠. 100에서 1000, 만에서 10만 사이입니다. 이게 이제 그래프가 좀 이상하죠. 이게 100에서 1000, 1000에서 만. 이 폭이 똑같죠. 이게 왜 같냐 그러면 로그 스케일로 그리면 같습니다. 로그 스케일로. 이거는 워낙 큰 숫자의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냥 리니어 스케일로 그린다면 그림이 굉장히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세를 좀
잘 보여주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림을 로그 스케일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이면 이게 로그 100이고 이게 로그 1000입니다. 로그 1000이고 로그 만입니다. 로그 1000은 로그 100에 곱하기 2거든요. 로그 만은 로그 1000에 곱하기 2고 이렇기 때문에 2배, 3배, 4배 이렇게 됩니다. 폭이.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쯤 된다 그러면 이때 요 물가 수준이라는 것은 한 7만, 8만 정도 될 겁니다. 9만 정도 될 겁니다. 어쨌든 거의 10만에 가까운 숫자까지 올랐죠. 100이 10만이 됐다. 100이 10만이 됐단 말은 물가가 거의 1000배, 7, 800배 이상 올랐다는 거죠. 그런데 통화량도 뭐 그만큼 올랐더라. 뭐 여기에 하이라이트는 그 다음 나라입니다. 독일. 그래서 이때를 독일 초인플레이션은 가장 대표로 들죠. 독일. 자, 동그라미 숫자를 세는 게 굉장히 어렵죠. 21년부터 24년까지 물가 수준이 여기에 100에서 뭔가 하면 여기 얼마인가 하면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1조입니다. 이게 1조. 1조보다 더 높죠. 수조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100원짜리 하는 물건 가격이 수조 원 가격으로 올랐습니다. 그럼 0을 2개 떼고 나면 100억 배, 100억 배가 올라서 수백억 배가 올랐습니다. 수백억 배 물건 가격이. 물가가. 그것도 통화량도 동일하게 그 비슷하게 올랐죠. 그러니까 하이퍼 인플레이션, 특히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오른 경우에는 그 물가 증가 요인이 통화량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제 이 앞에 짐바브웨 이야기를 했죠. 짐바브웨 같은 나라들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다. 매년 매달 그 물건 가격이 더블씩 2~3배씩 오르고 있다. 그런데 그 원인은 뭐냐? 돈을 많이 찍어내서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때 이런 나라들 뭐 헝가리, 오스트리아, 헝가리, 독일, 폴란드 이 나라들은 왜 이런 이상한 짓을 했느냐? 자,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거는 이제 세계사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세계사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소위 1차 대전 패전국입니다. 1차 대전의 패전국. 1차 대전이 오스트리아, 독일 뭐 같은 민족입니다. 비스마르크 제국하에서 그 같은 그 게르만 민족들이죠, 그죠? 그 이 네 나라가 1차 대전의 패전국입니다. 1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전후 처리 과정에서 이제 협상을 하게 되죠. 하게 되니까 뭐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성전국이 있고 이 패전국이 있죠. 그럼 성전국에서는 야, 너희들이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우리가 엄청 피해를 받고 유럽이 다 이렇게 피해를 봤다. 우리도 미국도 전쟁을 치기 위해서 엄청 돈을 많이 썼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보상을 해내라 라고 한 겁니다. 뭐 패전국이니까 뭐 시키면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매년 얼마씩 해가지고 뭔가 하면 돈을 얼마만큼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결정을 내는 거죠. 그런데 전쟁 패전국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국토가 완전히 초토화되고 남는 게 없죠. 뭐 돈을 갚으려고 해도 전후 보상금을 주려고 해도 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줬냐? 돈을 찍어서 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돈을 찍어서 주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 네 나라들이 돈을 찍어가지고 전후 배상금을 갚다 보니까 그 나라 국민들의 뭐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그 나라 국민들은 뭔가 살 수가 없을 지경이 된 겁니다. 내가 옛날에 배울 때도 중고등학교 때 세계사에 보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때 독일 사람들이 빵 하나를 사기 위해 가지고 큰 트렁크에 한가득 지폐를 채워가지고 들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빵 하나 가격이 지폐로 뭔가 하면 트렁크에 한가득이라는 거죠. 그 정도의 혼란한 세상이 된 겁니다. 그 정도의 혼란한 세상이 된 거죠. 즉 이런 식으로 돈을 찍어가지고 재정을 조달한다라는 거죠.
돈을 찍어가지고 재정을 조절하면 이런 일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한 짐바브웨도 그렇고 최근에 또 베네수엘라도 그렇습니다. 베네수엘라도 뭐 석유 산업을 국유화해가지고 뭐 이제 우리가 그걸 다 먹겠다고 했는데 그 부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는 안 돌아가고 세금은 안 그치고 그러니까 이제 돈을 찍으라고 한 거죠. 돈을 찍어가지고 쓰다 보니까 뭔가 하면 그런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고 사람들은 그 나라 돈을 안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그레시아머 법칙이 작동하게 되는 것이고 자국 돈은 안 쓰게 되고 그러니까 뭐 실제 거래에서는 사람들이 자국 돈을 안 받는 거죠. 안 받고 다른 나라 돈. 그때는 다 등장하는 게 달러입니다. 달러 가지고 거래되는 겁니다. 북한에서마저도 장마당에서 거래되는 것이 왜 달러냐. 북한의 그 진짜 철천지 원수 같은 미국의 돈을 왜 장마당에서 쓰느냐라고 하면 제일 가치가 믿을 수 있으니까. 북한 돈 가치는 못 믿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북한 돈 가치. 그거는 가치를 못 믿는다는 것은 그 돈을 발행하는 당국이 그 돈 가치를 유지를 한다는 것을 못 믿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갑자기 많이 찍어내버리면 돈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뭐 미국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일이 없는 거죠. 그 가치는 그대로입니다. 미국은 그런 식으로 갑자기 돈을 많이 안 찍어낸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있는 것이 제일 안전하게 내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현상 자체가 이 화폐 수량설을 보다 더 잘 설명해 주는 예입니다. 실제 이제 초인플레이션을 이야기하면 이건 뭐 소설이나 등장하는 그런 황당한 이야기겠구나라고 보죠. 뭐 사실 이거 이야기할 때도 뭐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1990년대 중반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이제 예언은 이런 식으로 1차 대전 뒤에 이 예방 교과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끝이 아니라 1990년대부터 이제 뭐 다시 또 그런 나라들이 생깁니다. 아까 말한 대로 짐바브웨도 그렇고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금융위기가 생기고 나니까 뭐 인도네시아나라든지 멕시코 같은 나라에서 그런 일이 생겨요. 제어가 안 되니까 그런 일이 생기더란 거죠. 근데 이제 이만큼 크게 가지는 않았지만 다행히 그래도 이제 안 되면 IMF에 가가지고 돈을 빌려서라도 해결하면서 이제 그만큼 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여전히 이런 이제 돈을 찍어가지고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런 황당한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화폐 수량설, 인플레이션, 물가지수라는 것은 통화량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면서 뭐 금융시장에 관심을 가지는 많은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은 왜 발생하느냐 라고 그런 의문을 가지더라고요. 거기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데 인플레이션은 그냥 경제학에 서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통화적인 현상이다. 돈을 많이 찍어내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뭔가 하면 아까 말한 대로 공급망 같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절적으로 신선상품 같은 거, 신선식품 같은 것의 가격 변동에 따라 물건 가격 변동이 생깁니다. 생기지만 그거는 이제 계절만 지나면 끝나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장기적으로 높아지는 인플레이션은 이런 통화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공급망이라든지 아니면 공급 부분에서 발생하는 물가 상승 요인이 있다 그러면 계절적인 요인은 계절만 지나면 끝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시적 충격이라는 것은 그 충격이 끝나면 없어지겠죠. 그러나 구조적인 변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유 가격이 추세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논리적으로 그럴듯하기도 한데 뭐 옛날에 이제 그 주장을 많이 했는데 옛날 예상보다는 그렇게 안 올랐지만 어차피 이거는 화석연료다. 다 쓰면 고갈된다. 그러면 결국은 오를 것이다. 물론 고갈론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지만 고갈까지 안 가더라도 결국은 가격이 오를 것이다. 라고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뺐으냐? 그래서 많이 뺏어가지고 추가적인 공급량이 점점점 줄면 가격이 오를 겁니다. 자, 그런 건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쓰냐 그러면 상대 가격의 변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거는 정책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사람들이 거기 적응을 해야 됩니다.
적응을 한다는 것은 석유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그리고 그게 이제 항구적인 현상이다 그러면 이제는 높은 석유 가격에 대응해서 살 수 있는 생활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석유를 덜 쓰도록 뭐 옛날보다는 자동차를 자가 운전을 덜 하고 대중교통을 더 많이 써야 되고, 난방도 뭔가 하면 난방 효율을 더 높이도록 단열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장도 가능한 에너지를 덜 쓰도록 에너지 효율적으로 공장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공급 부분에서 항구적으로 가격을 상승시킨 요인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거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 경제 생활의 모습이 적응해서 변화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살던 대로 그대로 살겠다. 가격 옛날 원래 수준 항상 변화 안 하도록 그대로 있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 방법이 없는 거죠. 국내도 아니고 세계적인 요인 때문에 원유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뭐 100% 수입하는 나라, 만들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따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거기 따라 가지고 적응을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나라도 선후 관계는 있지만 결국은 다 적응하게 됩니다. 먼저 적응해서 먼저 그걸 뭔가 하면 생산 라인에 적응해서 변화시키는 나라가 또 수출 경쟁력을 더 먼저 가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요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흡수하고, 아닌 요인 같은 경우에는 뭐 일시적인 요인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 그리고 남는 것은 결국은 통화적인 현상이 인플레이션의 원인이다. 자, 뭐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 가지고 또 문제는, 인플레이션은 관성적이라고 합니다. 한 번 오르면 계속 오릅니다. 한 번 5%가 되면 그 다음 달 또 55%입니다. 매년 5%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같은 경우에 정상적으로 인플레이션율은 1, 2%라고 했죠. 근데 한 번 5%로 뛰어버리면 선진국 그런 나라도 계속 5%가 됩니다. 그게 왜냐하면 한 번 한 해 5%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임금 협상을 할 때 임금을 5% 올려달라고 요구합니다. 물건 가격이 5% 올랐으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올려줘야지 실질 임금을 유지하는 겁니다. 아니면 실질 임금이 깎이는 거죠. 실질적으로 월급이 주는 셈이죠. 그걸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뭔가만 월급은 5% 올려달라라는 것이고, 또 뭐 그렇게 그 주장을 듣고 보면 그럴듯하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게 올립니다. 그런 식으로 올리게 되면 모든 물가는 계속적으로 5% 오릅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5% 올린다 그러면 대부분 물건 가격이 또 임금 상승에 따라 가지고 또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임금 또 5% 올려야 되고, 또 물건 가격 5% 오르고, 매년 동일하게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5%가 지속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뭔가 하면 최근에 인플레이션을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 인플레이션이 이 임금 상승으로 간다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 레이트는 고착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고인플레이션 국가가 되는 거죠. 아니면 한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그렇게 되는 나라들은, 그렇게 되는 세계는 다 고인플레이션 세계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고인플레이션 세계에서 살 것이냐, 아니면 옛날같이 정상적인 1, 2%로 갈 것이냐 라는 이제 그때의 결정에 문제가 있는데, 옛날 같은 1, 2%의 물가 수준으로 되돌아가려고 그러면 엄청난 고통이 따릅니다. 엄청난 통화량 긴축에 따른 엄청난 고통이 따릅니다. 이제 그게 하나의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그에 따라가 임금을 올려야 되는데, 임금을 올리면 근로자는 좋긴 좋은데, 자, 저게 임금까지 자극시켜가지고 오른다 그러면 경제학자들이 보기에는 야, 되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그런 경제 국면으로 가는구나 라고 이제 아주 우려한 국면이 됩니다. 뭐 소위 이제 1979년 80년 그때 미국 사태가 지금 재발할 것이다 라는 걱정을 하죠. 그때 이 물가 잡기 위해서 엄청난 긴축을 해가지고 경기가 엄청 나빠지고 실업률이 엄청 높아진 적이 있습니다. 그럼 다시 그런 국서를 다시 쳐야 됩니다. 그런 일이 다시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과 현재 지금 현재 세계 경제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소한 거 몇 개 더 하고 한 2개 더 합시다. 인플레이션 텍스. 뭐 이거는 이제 그냥 그 초인플레이션하고 뭐 같은 이야기입니다. 초인플레이션이 왜 발생했냐 그러면 사실은 뭐 인플레이션 텍스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통화 발행액의 증가를 통해서 조달하는 수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그거는 이제 어떤 비용이 발생하냐 그러면 전 국민한테 세금을 걷는 겁니다. 전 국민, 그러면 그냥 전 국민이냐? 전 국민 중에 누구냐 그러면 돈을 가지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모든 국민입니다. 현금이 없으면 괜찮아요. 현금이 없으면 괜찮은데 현금을 가지고 있는 전 국민한테 세금을 거두는 거하고 같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텍스라고 하는데 통화 발행형 증가를 그러니까 돈을 뭔가 하면 배로 찍어내버렸다. 그러면 기존에 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5만 원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면 5만 원권 한 장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5만 원 중에 절반을 내가 세금으로 낸 꼴이죠. 가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으니까 그게 그만큼 절반으로 그 세금으로 낸 꼴입니다. 즉 화폐를 보유한 모든 사람한테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텍스입니다. 인플레이션이라서는 결국 전 국민들한테 이런 식으로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런데 돈이라는 것은 정부가 이런 찍어낼 만한 이 인센티브가 있지 않을까? 찍어내고 싶지 않을까? 지금 또 이제 이 여당과 정부가 싸우고 있죠. 여당에서는 항상 돈 더 쓰고 싶다. 뭐 재난지원금 뭐 이름 또 바뀌었죠.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 국민 얼마 나눠주자. 항상 돈 많이 쓰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재정당국은 항상 돈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보기에는 뭔가 하면 집에서 살림 사는 엄마하고 똑같습니다. 뭐 하나 사줘 그러면 뭔가 엄마 돈 없다 딱 그러죠. 그죠? 딱 지금 급판이죠. 근데 엄마도 그러면 딱 보면 엄마도 돈 있는데 없다 그런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돈 없다라는 것은 엄마 생각에 우선순위가 그게 뒤로 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게 급한 게 아니라 돈은 아껴 써야 된다라는 논리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재정당국도 그거죠. 지금 그런 데 쓸 돈 없다. 안 그래도 국가 부채가 쌓여가지고 뭔가 하면 이 젊은 후대한테 지금 빚을 점점 더 물려주고 있는 판에 재정당국은 이제 그런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 책임이 있으니까 돈 없다 했는데 여당에서 보니까 돈 없는 게 아니라 뭐 돈 더 있는데 왜 없다 거짓말 하느냐 뭐 국감하겠다 막 지금 그러고 있는 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국가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돈을 많이 내려는 그런 짓을 하지 않을까 의심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다행히 제대로 된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돈 찍어내는 기관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재정당국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재정당국도 뭔가 하면 지금 잘 자기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돈 찍어내는 거하고 재정당국은 분리되어 있다. 돈 찍어내는 곳은 중앙은행이죠. 중앙은행은 돈을 찍어내면 그 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그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뭔가 하면 시중에 있는 채권을 사들입니다. 채권을 사들여 가지고 돈이 시중에 더 나가는 거죠. 돈 발행액만큼 중앙은행은 그만큼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하면 뭔가 하면 찍었던 돈을 몽땅 회수할 만큼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죠. 채권을. 그러니까 추가 발행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야기를 안 시키는 거죠. 안 시킬 만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정상적인 나라에서는 이런 인플레이션 조세 같은 거 그러니까 통화 발행액으로 이 수입, 재정 수입을 조달하는 나라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짐바브웨나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는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채권을 사는데 국가에서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국채를 찍어 가지고 중앙은행 보고 돈 찍어 가지고 이거 사 이래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 국채를 중앙은행에 팔아 가지고 그 돈 가지고 재정당국이 소위 행정부가 돈을 써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의 조세 수입인데 이거 자체는 그냥 뭐 국가 부채로 남는 셈이죠. 자, 이런 것이 인플레이션 텍스입니다. 그런데 일부 극단적인 경제학자들은 이걸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금 걷는데 안 힘드냐라는 거죠. 힘든다는 것이 세금 걷는데 조세 징수 비용도 꽤 됩니다. 세금을 걷기 위해 가지고 국세청 등 상당한 많은 비용을 들이곤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세금 걷는데 비용 들일 바야 그냥 돈 찍어 가지고 해결하자. 뭐 간단한 방법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제 경제학자들도 있습니다. 뭐 그건 이제 아주 소수 경제학자들의 아주 특이한 사람들의 주장이고요. 자, 이런 것이 인플레이션 텍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화폐 중립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앞에서 화폐 중립성 개념 이야기했죠. 통화량의 증가 속도가 높아지면 실질 변수는 변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율만 증가한다. 그죠? 그러니까 통화량이 또는 인플레이션이 실질 변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는 건데 그 예 중에 하나가 이자율입니다. 그래서 이자율에 대해서 그 관계를 하나 설명했습니다. 이자율에서의 그 관계가 바로 피셔 효과 아니면 피셔 릴레이션십, 피셔 관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피셔 효과, 피셔 관계. 어빈 피셔가 이 관계를 제일 먼저 주장했죠. 이 효과를 알기 위해 가지고 먼저 정리를 해봅시다. 이자율이라 그러면 뭐 다 명목 이자율입니다. 이자율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일 흔히 아는 것이 은행에 내가 예금하면 받는 이자율 이런 거죠. 지금 이자율이 얼마냐? 어디다 예금하면 좋냐? 어디다 투자하면 좋냐?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수익률과 이자율도 사실은 혼돈해가 많이 씁니다. 어쨌든 은행 예금 이자율이 제일 대표적인 이자율이죠. 근데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이자율은 은행 예금 이자율은 아닙니다. 아니고 시장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시장 이자율이고 그럼 구체적으로 뭐냐? 구체적으로 볼까요? 그것도 네이버 가만히 있습니다. 네이버든 다음이든 아니면 뭐 구글이든 어디 가도 구글은 우리나라 건 없지만 금융에 들어가 보면 다 그게 있어요. 금융. 금융이라는 것이 금융은 사실은 지금 네이버 개편을 해가지고 정권이라는 이름으로 해가 들어가야 됩니다. 네이버 정권에 들어가 보면 이 화면에 첫째 화면에 이자율이 있습니다. 정권에서 없구나. 금융홈. 너무 정권, 수요자 중심에 대해서 정권만 돼 있구나. 그러면 여기는 없고, 그 다음에 시장 지표로 합시다. 그러면 환율, 여기 뭐 환율이 있고, 뭐 있고, 자, 여기 있죠. 국내 시장 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국내 시장 금리. 이게 이자율입니다. 금리가 이자. 세금자, 금리가 이자율이죠. 여기 보면 CD 91일물 1.15%, 콜 금리 0.8%, 국고채 3년 1.97%, 회사채 3년 2.51%뭐 이런 것입니다. 이거 좀 다른 개념이고 이 네 개가 이자율이고 그 중에서 이자율이 뭐냐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이자율은 국고채 3년 1.97%입니다. 오늘 이자율이 얼마냐 그러면 대부분 시장 이자율을 의미하고 시장 이자율은 1.97%입니다. 자, 이자율이라는 것은 종류가 엄청 많죠. 기관의 이자율, 예금 이자율 그러면 은행 예금 이자율도 뭐 수시 표거식 예금도 있고 정기 예금, 적금, 만기에 따라 다 다릅니다. 엄청나게 많죠. 그것도 은행마다 또 다 다릅니다. 그래서 과연 뭘 봐야 되느냐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하나 이제 관행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이런 시장 이자율입니다. 이게 이제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자율. 그 다음에 뉴스에서 오늘 금융시장에서 이자율이 올랐습니다. 라고 하죠. 그때 쓰는 이자율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고채라는 것은 국가금고에서 발행하는 채권, 국채입니다. 우리나라 기재부에서 발행하는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있죠. 그 부채가 이걸 찍어가지고 발행해서 조달한 것입니다. 현재 뭐 국가 부채가 거의 1000조 가까이 육박한다라는 거죠. 1000조치만큼의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조달했던 돈입니다. 그 1000조만큼의 국고채. 근데 이제 그 1000조의 국고채는 여러 종류로 발행됩니다. 만기가 3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 20년짜리, 30년짜리까지 발행됩니다. 그 중에서 현재 3년짜리 국고채의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이자율로 이야기합니다. 보통 나라가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발행한 국채의 이자율을 중심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중에서 일반적으로 만기는 3개월 만기를 씁니다. 3개월 만기. 근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단기 채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제일 짧은 만기가 3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 만기 국고채를 써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3년 만기 국고채를 가지고 지금 시장 이자율로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자율입니다. 이 이자율. 그리고 이게 이제 전체 금융시장에서 자금 사정을 나타내는 거죠. 금융시장 전체에서.
물론 이제 금융시장을 부분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 금융기관 간의 자금 사정을 나타내는 이자율은 따로 있고, 뭐 기업 간의 자금 사정을 나타내는 이자율은 또 따로 있고, 또 따로 다른 이자율이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대표적인 이자율은 이겁니다. 국고채 3년 현재 2.97%. 조금 올랐네요. 자, 이 이자율, 이게 명목 이자율이죠. 명목 이자율인데, 이 보통 이자율이라면 명목 이자율이고, 지금 이자율은 그거다. 그 다음에 새로운 개념은 실질 이자율입니다. 실질 이자율이라는 것은 소위 우리가 뭐 화폐 중립성, 모든 변수는 명목 변수를 다시 실질 변수로 나눌 수 있죠. 그러니까 명목 변수에다가 물가를 빼버리면, 물가로 나누어버리면 그게 실질 변수가 됩니다. 아니면 기준연도 가격으로 다시 다 계산하면 그게 실질 값이 되는 거죠. 그와 비슷하게 이자율에 대해서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자율은 뭔가 하면 P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자율 자체가 사실은 나눈 것입니다. 채권 가격의 수익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 자체에서 실질 이자율 구하기 위해 가지고는 물가 지수를 정가율을 다시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율을 빼는 겁니다. 명목 이자율에다가 인플레이션을 빼야지 실질 이자율이다. 즉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개인끼리 돈을 빌렸다. 또한 돈을 빌려줬다. 돈을 빌려줘 가지고 이자를 5% 받기로 했다. 그런데 1년 지나고 나가지고 돈을 받을 때 5% 더 해가지고 받았는데 그 사이에 물가가 5% 올라버렸다. 그러면 실질 이자율이 0%가 됩니다. 그 이야기는 빌려줄 때 내 이 돈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 양하고, 그러면 나중에 5% 더 이자를 추가해가지고 받은 더 많은 돈 가지고 살 수 있는 양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럼 나는 돈 빌려줘가지고 아무런 덕을 못 본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줬다, 그러니까 이자를 받는다 그러면 이자 받는 사람 입장으로 봐가지고는 실질 이자율을 봐야 되는 거죠. 실질 이자율을 봐야지 내가 빌려줌으로써 뭔가 받는 게 있냐 없냐 봐야 되는 겁니다. 명목 이자율을 봐가지고 5%다 내가 벌었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오해인 거죠. 오해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내 자산 상태를 뭔가 하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실질 이자율로 이자를 평가해야 된다. 이거는 명목 이자율에다가 인플레이션 이자율을 뺀 겁니다. 뺀 것이고, 뭐 다시 이야기하면 이 명목 이자율, 보통 우리가 눈에 보는 이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에다가 인플레이션율을 더한 것이다. 하는 거죠. 미식을 다시 쓰면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쓰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화폐 중립성을 여기 적용한다. 라는 것은 이거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이건 영향을 안 받는 거죠. 이것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화폐 중립성으로 해석한 것이 피셔입니다. 인플레이션율이 변하면 명목이자율도 같은 폭으로 변한다. 실질은 변하지 않고 이게 같은 폭으로 변하는 거죠. 물론 단기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폐 수량설도 단기적인 현상은 아니라 장기적인 현상이고, 그게 적용되는 것, 응용되는 부분도 다 장기적인 현상입니다. 장기적으로 봐서 이렇게 본다. 즉, 우리가 이제 금융시장에서 이제 뭐 주가도 예측하고 싶고, 환율도 예측하고 싶고, 이자율도 예측하고 싶습니다. 제일 근데 금융시장에서 관심을 가지는 예측 지표는 이자율입니다. 이자율에 따라서 모든 게 따라가 변합니다. 주가도 변하고 환율도 변하고 다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자율 변화에 대해 가지고 가장 민감하게 금융시장이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하는데, 그러면 그 금융시장은 과연 이자율 변화 예측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이자율 예측의 모형이 바로 이겁니다. 딱 이겁니다. 명목이자율이죠. 예측하려는 이자율은 명목이자율입니다. 이거는 바로 이 실질 이자율 더하기 인플레이션입니다. 이자율 예측 모형이라는 것은 결국은 인플레이션 예측 모형입니다. 이거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결국은 중앙은행이 통화량에 따라 결정된다. 결국은 중앙은행의 행동에 대한 예측인 겁니다. 그래서 중앙은행 총재의 말 한마디, FOMC 미팅의 말 한마디 그게
금융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자율이 바뀌고 모든 금융시장의 가격에 따라 가지고 동반 변화가 되는 겁니다. 거의 가장 첫 번째가 되는 이자율 자체가 바로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금융시장, 그러니까 통화당국, 인플레이션을 결정하는, 거의 결정하는 통화당국에 따라 가지고 금융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피셔 효과입니다. 또는 피셔 관계라고 하죠. 실제 이 관계를 보면 뭐 뚜렷하게 역사적으로 보입니다. 1960년대부터 한 50년 정도 데이터를 보면 명목 이자율이 이렇게 이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이고 빨간 것이 이제 인플레이션율입니다. 거의 같이 가죠. 거의 같이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이라는 것은 명목적인 현상이다. 자, 그러면 실질 이자율은 그 이야기는 거의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고정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거의 플랫하다. 그러면 실질 이자율은 뭐가 결정하느냐 그러면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 나라의 자본 생산성입니다. 자본의 한계 생산성. 또는 그하고 좀 비슷한 용어로 따져본다 그러면 그 나라의 경제 성장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본 생산성만큼 경제가 성장합니다. 경제 성장률 자체는 그 경제 성장률은 실질 변수죠. 그 정도가 뭔가 하면 실질 이자율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인플레이션을 더한 것이 명목 이자율 정도가 됩니다. 장기적으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높은 나라는 이자율 수준도 높습니다. 우리나라도 경제 성장률이 10%가 더 이상 높던 1960년대, 70년대는 이자율이 10%, 15%씩 올랐습니다. 그게 왜 이자율이 높았느냐? 경제 성장률이 높아서 실질 이자율이 높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이제 인플레이션까지 더한 거죠. 자, 어쨌든 명목 이자율은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주로 좌지우지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피셔 효과. 우리나라에서도 뭐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보단 차이는 조금 덜 밀집하게 가죠. 뭐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 이 짧은 기간이지만 구조적인 변화가 많았습니다. 구조적인 변화가 많은 것은 지금 이야기한 그겁니다. 요 차이가 실질 이자율이죠. 이 차이가 옛날에는 꽤 넓었는데 요 일시적인 80년대 뭐 충격 빼고 나가지고는 이 차이가 꽤 넓었는데 이 격차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는 실질 이자율이 쭉 줄어들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실질 이자율이 그러면 고정되는데 왜 줄어들었냐? 이거는 이제 장기적인 현상이죠. 경제 성장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그럼 경제 성장률이 왜 낮아졌느냐? 뭐 앞에서 배웠죠. 뭐 산업화 초기에는 소위 따라잡기 효과들의 성장률이 굉장히 잘하면 높아질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잘해가지고 고도 성장을 유지했는데 대부분 따라잡고 나니까 이제 뭐 그 효과가 점점 줄어들더라. 그래서 뭔가 하면 이 효과가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그러나 그런 추세적인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이 두 개가 움직이는 것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여기에서도 PC 효과적인 그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이걸로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전학파적인 이론에 대한 설명을 이걸로서 이제 일단락 하겠습니다. 일단락 하고, 그러니까 이 교재의 전반부를 마치고, 자, 이제 이 교재의 후반부는 그 뒤의 새로운 학설들입니다. 새로운 학설. 뭐 완전히 다른 학설은 아니라 똑같은 인플레이션인데 이걸 이제 조금 다른 부분에서 보는 거죠. 이 학설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장기보다는 단기입니다. 장기보다는 단기다. 단기에 대한 설명이죠. 장기에 대한 설명은 이미 고전학파 설명. 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일체 뭐 의심도 없고 틀릴 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설명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단기에는 왜 안 따르냐? 단기에는 통화량에 따라 가지고 물가가 안 변느냐? 여기에 대한 설명인 거죠.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먼저 이제 설명을 더 가기 전에 한 가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오해부터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비용이 발생하느냐? 인플레이션이 왜 나쁘냐?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왜 인플레이션이 문제냐?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의 대답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사람들의 실질 구매력이 감소한다. 물건 가격이 올랐으니까 구매력이 감소한다. 내가 가난해지는 겁니다. 내 소득과 살 수 있는 물건 수가 주는 겁니다. 비싸가지고 내 생활 수준이 나빠진다. 그게 인플레이션의 비용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의 비용인데, 자, 경제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틀렸다. 이거는 인플레이션 비용이 아닙니다. 자, 왜 틀린지 이제 뒤에 다시 설명하겠는데, 그러나, 지금 바로 여기 설명하죠. 왜 틀렸냐 그러면, 전반적인 물가가 상승하면 소비자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서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노동의 공급에 대해 더 높은 임금을 받는다는 거죠. 물건 가격만 오른 것이 아니라 내 월급도 같이 오르는 겁니다. 진정한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면 모든 가격이 다 오르는 거죠. 똑같은 비율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비슷하게 오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물건 가격도 올랐지만 내 월급도 같이 비슷한 비율로 올랐다. 그러면 사실은 내 구매력이 감소한 건 아니죠. 물론 화폐 한 장의 구매력은 감소했습니다. 5만 원짜리 신사임당 할머니의 가치는 떨어졌지만 그 떨어지는 비율만큼 내가 받는 월급 5만 원짜리 장수가 늘어난 거죠. 그럼 내가 받는 총 소득에 대한 구매력은 같은 겁니다. 물론 이제 사람들이 보통 그렇죠. 내한테 불리한 것을 잘 이야기하고 유리한 것은 잘 이야기 안 하는, 잘 계산을 안 하는 그런 습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뭔가 하면 진짜 인플레이션이라 그러면 이런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구매력 감소는 인플레이션의 비용이 아닙니다. 구매력 감소는 경제학적으로 봐서는 인플레이션의 비용이 아니다. 즉 인플레이션 자체로 인해서 화폐의 실질 구매력이 감소하는 거예요. 화폐 한 장의 실질 구매력은 감소합니다. 그러나 각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의 구매력이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구매력이 내가 더 가난해진다라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 말이죠. 그러면 진짜 인플레이션이 왜 문제가 되느냐? 거기에 대한 답으로서 한 6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왜 인플레이션의 비용이고 그것을 피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럼 그 비용이 되는 이유를 우리가 한 6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구두창 비용, 메뉴 비용, 상대 가격의 변화와 자원 배분의 왜곡, 인플레이션에 따른 조세 왜곡, 혼란과 불편, 부의 자의적인 재분배. 이런 6가지인데 자, 한 개씩 보겠습니다. 자, 구두창 비용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에 직면한 경제 주체들이 현금 보유를 줄이는 과정에서 낭비되는 자원입니다. 요즘 이야기하면 좀 힘이 그러죠. 좀 무슨 고리타분한 이야기냐 그런데 이게 이제 옛날에 신용카드도 없고 다들 현금만 쓸 때는 이게 좀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모든 화폐 이동의 기본 이론은 이제 이 구두창 비용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화폐의 사용 비용 자체가 사용 비용을 보는 거죠. 사용 비용을 본다 그러면 얼마를 사람들이 화폐를 현금을 주머니에 넣고 가정에 보관할 것이냐, 은행에 맡기고 내가 보관하고, 그걸 따질 때 뭔가 하면 필요한 만큼 양에다가 뭔가 하면 은행 한번 갔다 왔다 하는 비용이 다르죠. 그 비용을 고려해 가지고 적정한 만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은행에 맡기면 이자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자도 생기니까 가능한 은행에 맡기지만, 그러나 매일 가가 찾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다. 요즘같이 ATM이 있다 그러면 또 쉬울 거지만 옛날에는 은행이라는 것이 한 도시에 한두 개 정도 있기 때문에 찾아가기가 굉장히 힘들고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현금을 찾아가지고 보유하는 비용이 총칭해가 구두창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구두가 다른 거죠. 그런 식으로 상징해서 하는 비용입니다. 근데 이제 뭐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론이기 때문에 이게 있는데 요즘에는 별 의미가 없죠.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현금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신용카드로 쓴 거니까요. 어쨌든 그런 의미의 비용. 그 다음 요즘 이제 진정한 많은 논의가 되는 것이 이 메뉴 비용입니다. 이 책의 저자의 맨큐가 주창해가지고 이제 뭐 하나 이제 주류가 된 거죠. 메뉴 비용. 가격을 변경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식당에서 메뉴를 새로 찍는 비용이다 라는 건데, 이것도 상징적으로 메뉴 찍는 비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가격을 조정하는 비용. 식당에서 밥값을 하나 조정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뭐 원자재가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뭐 식료품과 그 식자재가 올라가지고 가격을 올려야 되겠다. 자주 못 올립니다. 학교 식당 한 3년, 5년 만에 한 번씩 올립니다. 올릴 때도 겁을 먹고 열심히 설명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러고 올리죠. 근데 실제 식자재 가격 변동을 본다 그러면 거의 뭐 매주 가격을 올려야 될 겁니다. 제일 많이 가격을 자주 변동시키는 것이 석유죠, 석유. 주유소 기름은 거의 매주 바뀝니다. 식당도 사실은 그 정도 자주 바꿀 수가 있는데 바꾸려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메뉴를 새로 인쇄하는 정도 비용뿐만 아니라 과연 얼마만큼으로 올려야 될 것이냐 그걸 판단하는 것도 비용이 들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식재료 가격 변화에 따라 가지고 메뉴를 변경시키는 비용도 들고 그 다음에 식재료 납품 이걸 뭔가 하면 조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객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뭔가 하면 분노를 안 사게 만들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뭐 그런 기간도 몇 달이 들고 등등 여러 가지 많은 비용이 됩니다. 가격 하나 움직이려고 그러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우리가 경제학에서 뭔가 하면 시장을 따른다 그러면 수요 공급 곡선에 따라 가지고 수요가 늘어나면 균형이 딱 이렇게 간다. 그래프로는 쉽게 하죠. 근데 수요가 늘어나 가지고 이렇게 그래프가 딱 늘어가면 가격이 오르는 것이 그렇게 신속하게 빨리 가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미국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모든 기업들, 모든 상품 제조업자들한테 가격을 얼마나 자주 변동시키냐.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가 1년에 한 번이라고 합니다. 절반 정도. 절반 채 한데 한 40% 정도가 1년에 한 번. 그리고 60% 정도는 1년에 한 번도 가격을 조정 안 한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쭉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시장에서 보면 수요 공급을 본다 그러면 가격은 그냥 순간순간 바뀝니다. 바뀌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격을 그렇게 자주 변화를 안 시키더라. 왜냐? 가격 변화에 따른 비용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의 비용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런 메뉴 비용이 있기 때문에 메뉴 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해가지고 가격을 변동시키려고 그러면 이런 메뉴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두 번째로 드는 인플레이션의 비용입니다. 그래서 뭐 자주 변동 안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상대 가격의 변화와 자원 배분의 왜곡이 발생합니다. 시장에서는 상대 가격에 따라 가지고 희소한 자원이 배분됩니다. 어떤 물건을 만들 때 뭐 중간재 원자재를 어떻게 쓴다 하는데 그게 사실은 공학적으로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물건 가지고 만들 것이냐. 빵을 만들 때 설탕하고 밀가루하고 뭐 버터하고 쓰는데 물론 버터하고 밀가루하고 설탕 비율은 비슷하겠죠. 어떤 빵에 따른 레시피는 있겠죠. 어떤 버터를 쓰느냐 어떤 밀가루를 쓰느냐는 바뀝니다. 가격에 따라 바뀝니다. 너무 비싸면 뭔가 하면 품질도 있지만 품질을 유지하려고 해도 너무 비싸면 조금 낮은 걸로 바꾸는 거죠. 버터도 그렇고 밀가루도 그렇고 뭐 설탕이야 가격이 잘 별로 안 나지만 등등. 즉 모든 생산 과정에는 뭔가 하면 그 여러 자원 가지고 뭔가 하면 자원의 가격에 따라 가지고 또는 희소성에 따라 가지고 고민을 해 가지고 다 배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물건들의 가격이 하나 변했다. 그러면 그 파장이 엄청나는 거죠. 모든 생산 공정이 그게 영향을 미칩니다. 소비자들은 여러 가지 재화와 서비스 가격을 품질을 비교해서 경제에 희소한 생산 요소의 배분을 결정한다. 소비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엄마가 시장 가가지고 엄마는 전문가라는 것이 딱 보면 물건 보고 이 물건은 비싸고 이건 싸구나. 워낙 경험이 많으니까 품질에 비해서 그건 비싸고 품질에 비해서 싸다. 그래서 이 물건을 결정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머리가 다 돌아가는 거죠. 딱 물건 보면 제일 종류가 쫙 있으면 가성비에서 이게 제일 좋다. 모든 사람이 다 가성비를 따집니다. 물론 이제 거기서 뭔가 하면 가격보다는 이 품질을 더 우선시하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은 다 가성비 어느 정도 따지는 거죠. 소비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들도 소비도 그런 걸 따져가지고 어쨌든 물건 중에서 동일한 물건인데도 그 중에서 가성비 따져가지고 소비 패턴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상대 가격을 왜곡하면 갑자기 어떤 물건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소비자들의 의사결정이 왜곡되고 시장이 자원을 최선의 용도에 맞게 배분할 수 없다는 거죠. 특히 한 물건 가격만 많이 올랐다. 그러면 또 다 바꿔야 됩니다. 다 바꾸고. 그러다가 뭔가 하면 다시, 근데 바꾸는 게 쉽지가 않죠. 일단 뭔가 하면 인플레이션 발생하면 처음에는 못 바꿉니다. 그럼 못 바꾸고 있는 순간에는 자원 배분이 왜곡이 됩니다. 비싼데도 많이 쓰고 있던 그런 비효율적인 소비, 비효율적인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과정이 바로 자원 배분의 왜곡입니다. 상대 가격이 변하면. 모든 물건 가격이 동일하게 변했다면 그런 문제는 없어요. 뭐 선택이나 레시피를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상대 가격이 변했다. 모든 물건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건 아니니까 어떤 건 먼저 오르고 어떤 건 나중에 오르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자원 배분의 왜곡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발생하는 것이 인플레이션에 따른 조세 왜곡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여러 세금에 따른 부작용이 더욱 심해지는데 인플레이션에 따른 조세 왜곡은 오히려 그러니까 세금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통 인플레이션은 정률세 아니면 누진세, 그러니까 세원 대상에 대해 퍼센트로 세금을 매깁니다. 물론 이제 세율이 동일하지 않고 누진세라 그러면 뭐 세원의 액수가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그래서 근로소득세도 보면 뭐 소득이 적으면 0이고 그 다음에 소득이 뭐 1000만 원, 900만 원까지는 1000만 원까지는 뭐 7%고 그 다음에 뭐 10%였습니다. 그게 이제 몇 번 조정하다 이상하게 됐는데 그 다음에 1000에서 3000까지는 20%, 3000에서 5000까지는 30%, 3000에서 8000까지는 30%, 8000 이상은 40%,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누진세입니다. 누진세까지 가지 않더라도 정률세만 해도 이 조세 왜곡이 발생합니다. 소득에 대해 가지고 세금을 10% 부과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소득이 뭐 1000만 원인 사람, 그러면 세금 10%라 그러면 100만 원 내는 거죠.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가지고 물가가 2배 뛰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물가가 2배 뛰었다 그러면 물건 가격이 다 올랐지만 내 소득도 배가 오릅니다. 그럼 내 소득도 2천만 원이 된 거죠. 그러면 나는 뭐 어쨌든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아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 구매력에 손해는 없다. 그대로인 겁니다. 난 변화 없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는데 자 여기에 세금은 얼마가 됐냐라는 거죠. 세금은 그러니까 2천만 원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이게 문제구나. 누진세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누진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1000만 원까지는 지금 아까 그겁니다. 1000만 원까지는 10%, 1000에서 3000까지는 20%다. 그러면 내가 소득이 2천만 원이 되어버려 있으면 2천만 가지고 내가 소비한다 그러면 옛날하고 차이는 없지만 물건 가격이 다 2배로 올라가지고 세금은 나는 드디어 이제 10%가 아니라 20% 범주로 올라간 겁니다. 올라가면 그때는 세율이 20%가 되는 겁니다. 실제 그때는 뭔가 하면 1000만 원까지는 옛날 10% 세금을 하고 초과되는 1000만 원에 대해 가지고 20% 세금을 내는 거죠. 그러면 그걸 합치면 2천만 원에 대해 세금은 그러니까 250만 원을 내게 되는 겁니다. 초기 1000만 원의 10%는 100만 원이고 그 다음 1000만 원의 10%인 20%인 200만 원을 내는 거죠. 그러면 합치면 300만 원이 되죠. 그죠? 300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소득 중에서 옛날에는 10%만 세금 냈는데 이제는 소득 중에서 15% 세금 낸 거죠. 그럼 세금 내고 남는 돈 가지고 내가 살 수 있는 물건 양은 줄어든 겁니다. 동일하게 세금이 10%라 그러면 세금 내고 남는 돈과 살 수 있는 양이 동일하게 전나와 똑같았는데 이제는 뭔가 하면 세율이 올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누진제로 내가 남는 돈과 살 수 있는 돈이 줄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지금 이제 종부세 때문에 뭐 어젠가 종부세가 부과가 됐을 겁니다. 영수증이 고지서가 이제 날아갔다고 합니다. 종부세 때문에 이제 시끄럽죠. 많이 많죠.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옛날에 종부세 뭔가 하면 세원하고 구조는 동일한데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종부세 안 내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내게 된 거죠. 내게 됐는데 실제적으로 집값이 올라가지고 더 소득이 재산이 많아가 낸다 그러면 그건 내야 되겠죠. 내야 되는데 이게 뭔가 하면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겁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국가가 세금을 훨씬 더 많이 걷어든다 라는 것은 바로 이런 조세 왜곡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정과세로 뭔가 하면 소득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낸다. 그건 맞아요. 그럼 해야 되는데 그 부분과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더 많이 내는 것은 또 다른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그런 식의 조세 왜곡 자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한 6가지인데 이 중에서 한 4가지까지 하고 이제 나머지는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